배고프다며 집안 물건들을 죄다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할머니는 올해 88세가 되었소.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하고 있는 또 다른 할머니는 올해 63세가 된 남씨 할머니요. 밥만 차리고 내 집에서 썩 꺼져라! 치매 증상이 있는 듯한 노인은 밥 달라며 아우성이었소. 결국 노인이 지쳐 방에 들어누울 때까지도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다오. 정오가 되자 남씨가 밥을 차렸소. 식사하세요. 남씨가 방문을 열고 말하자 노인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어. 노인이 식탁에 앉은 모습을 보고 옥상에 올라가 이불 빨래를 널었어.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집 안으로 들어온 남씨는 난장판을 보게 되었어. 이 노인네가 남씨가 소리를 빽 지르자 노인은 겁먹은 듯 움츠렸어. 밥상은 엎어져 있었고 국이며 밥이며 반찬이며 전부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 노인의 옷과 머리도 엉망이었다오. 남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를 노인에게 집어던졌어.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얌전하기라도 해야지. 하루라도 사람을 못 살게 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느냐고. 씩씩대던 남씨는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욕실에 넣었어. 노인은 휘청거리면서 인연이 나 죽인다며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는 수도를 틀어 아직 온기가 채 돌지 않은 찬물을 노인에게 쏘아댔어. 노인은 물세례를 맞고 허우적댔다오. 그냥 빨리 저 세상에 가버리던가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나도 늙어서 내 한 몸 챙기기 힘든데 왜 당신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해? 한 번만 더 그러면 밧줄로 묶어놔 버릴 거야. 네? 무섭게 으름장을 놓는 남씨의 겁먹은 노인은 찬물에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어댔다오. 거친 손으로 노인을 씻긴 뒤 남씨는 외출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섰어. 가스불을 끄고 방에 있는 창문들을 모두 잠근 뒤에 현관문을 나왔어.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기에 현관문과 대문을 모두 잠궈야 했는데 둘 다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게 되어 있었어. 대문 자물쇠까지 단단히 걸어놓은 남씨가 사라지자 주변에서 보고 있던 동네 사람 중 하나가 말을 꺼냈어. 치매 걸린 엄마를 저렇게 가둬두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매일 깨지는 소리 들리고 고함 소리도 들리고 그러던데 노인 학대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러자 수근거리는 젊은 여자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저 둘을 안다면 그런 말 못하지. 저렇게 학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학대라니? 저 양반이 저렇게 몇십 년 동안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본 사람이야. 아,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예요? 그래. 남편 죽고 치매 걸린 시모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효부지. 근데 젊었을 땐 저 시모가 아주 성깔이 대단했다고. 그렇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 그때 있었던 이 동네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며느리가 도망 안 간 게 용해. 그랬어. 남씨와 노인은 고부 사이였어. 20대 초반에 시집온 남씨는 그때부터 쭉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 약 20년 전에 남편이 죽은 뒤에도 계속 같이 살았고 그렇게 지금에까지 이르러 둘 다 주름 가득한 노인이 되었어. 시어머니에게는 딸도 하나 있었기에 며느리와 단둘이 살고 있는 지금 모습이 이상하기도 했다오. 모든 이야기는 40년 전에 시작이 되었어. 지금의 며느리 남씨는 22살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 남편은 남씨보다 3살이 많았는데 직장도 좋았고 무엇보다 그 멀끔한 외모에 반하게 되었다오.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도 시어머니만 있었어.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적 돌아가셨고 여동생도 하나 있지만 일찍 결혼해서 출가하여 남편과 시어머니 둘만 함께 살고 있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씨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다오. 남씨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될 생각에 설렜어. 하지만 그런 꿈 같은 상상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여자였어. 나쁜 의미로 말이요. 어찌나 성질머리가 고약하고 드센지 시어머니의 이름만 나와도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오. 못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가장 못된 순간은 남씨의 앞에서였소. 남씨는 세상 모든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는 다 당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남씨의 일과는 오전 4시 30분부터 시작이 되었어.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려야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출근한 뒤에나 찬밥을 먹을 수 있었어. 그렇게 대충 끼니를 때우면 찬장에 있는 모든 식기들을 꺼내서 닦아놓고 다시 들여놓았고 일을 안 하는 시어머니는 대부분 집에 계시기에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새로 차려서 내드려야 했어. 가끔 TV 뒤나 창틀을 손으로 훑어서 먼지가 나오는 날에는 남씨는 그날 먼지가 되도록 혼쭐이 나야 했어.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은 농에 있는 이불들을 전부 꺼내 빨아서 널어 놓아야 했는데 그것은 남씨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왔을 때도 어김이 없었다오. 하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불을 손수 밟아 빤 후에 옥상에 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옆집 아줌마가 말을 걸었어. 세댁 그렇게 배 나와서 맨날 무슨 이불 빨래를 그렇게 해? 그러다 애 떨어져. 남씨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할 일을 마쳤고 옆집 아줌마의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다음 날부터는 남씨에게 이불 빨래를 뒷마당에서 하도록 했어. 행동거지를 어떻게 했으면 저 아줌마가 너한테 그런 소리래? 내가 널 괴롭히기라도 한단 말이냐? 그럼 그 빨래를 어른인 내가 하리? 임신했다고 유세 떠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마을 사람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혀를 찼어. 지금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에도 그 정도로 며느리를 부려먹는 집은 많지 않았다오. 남씨에게는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도 하나 있었는데 며칠에 한 번씩은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시누이 집에서도 비슷한 노동을 해야 했어. 너네 이불 좀 다 내와봐. 빨래하게. 이불을 갑자기 왜 빨어? 새언니 있을 때 빨어. 항상 이런 식이었어. 남씨는 새로운 가족이 아닌 새로운 식모 혹은 일꾼 취급을 당했어. 그뿐이었다면 남씨도 그리 괴롭지는 않았을 것이요. 내 인연이 지 애미랑 똑같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남씨의 딸도 남씨와 똑같은 취급을 당했어. 고추도 못 달고 태어난 것이 뭘 잘했다고 어른한테 대들어? 사소한 일로도 불호령이 떨어졌고 본인의 기분이 틀어진 날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팬티만 입혀서 대문 앞에 세워둔 적도 많았어. 어머니, 제가 잘 가르칠게요. 제발 그만하세요. 남씨가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어. 너는 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본데 없이 자라서 시애미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은 집에 들이는 게 아니지. 친정까지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 그렇다면 남편은 남씨가 그토록 고생하는 와중에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무척 바빴어. 돈 버느라 바빴느냐? 그것은 아니었어. 그리고 그것이 남씨가 이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진저리 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가 어느 날 남 씨에게 말했어. 엄마, 나 오늘 학교에 아빠가 데리러 왔잖아. 응. 그런데 어떤 애가 우리 아빠 보고 아빠라고 그랬다? 황당한 소리를 들은 남 씨가 웃었어. 네가 잘못 들었겠지. 그러자 딸이 대답했어. 아니야. 아빠가 같이 짜장면도 사줬는데? 남 씨는 순간 말을 잃었어. 근데 짜장면 먹으면서도 계속 아빠라고 불렀어. 아는 친구야? 다른 반 친구인데 친하진 않아. 걔도 우리 아빠 딸이야? 왜 아빠라고 불러? 남 씨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딸에게 어떤 설명도 해주지 못했어. 남 씨의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장이자 남편이었어. 남 씨가 시집살이에 괴로워해도 편들지 않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변명을 했지만 집안일에 신경을 쓸 정신이 남아있지 않았을 뿐이었어. 당신 그게 사실이에요? 남 씨가 남편에게 추궁하자 남편은 아니라고 발뺌하였어. 애가 헛소리 하는 걸 고지고대로 믿어? 헛소리요? 같이 짜장면도 먹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헛소리예요? 그냥 애 친구라길래 같이 사준 것뿐이야.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거들었어. 너 미친 거 아니니? 어디서 남편한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 그것도 시애미가 보고 있는 앞에서? 어머니, 같은 학교 친구가 애 아빠한테 아빠라고 불렀다는데 제가 이 정도도 따지지 못할 일인가요? 남 씨가 말대꾸를 하자 시어머니의 눈이 세모꼴이 되었어. 이것 봐라! 그러다 시애미도 치겠다!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하늘 같은 서방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지. 어머니, 애한테 딸내미랑 친하게 지내라고 짜장면 좀 사줄 수도 있지. 그것 갖고 서방을 잡아. 시어머니는 꼬투리 하나 잡았다 하는 표정으로 남 씨를 몰아세웠어. 내가 살다 이런 일을 다 보게 된다. 이거원 서방이 마누라 무서워서 밖에도 못 다니겠네. 한사코 아니라는 남편과 시어머니. 아이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남씨만 경솔한 여자가 되어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시장에 갔다 온 남씨가 집으로 향하는데 대문 앞에서 신랑이 하고 있는 두 인형이 보였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누가 보면 어쩌려고? 어서 가서 전화로 이야기해라.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 일 만나서 얘기해야겠어요. 이 시간에 집에 왜 있겠어? 일 나가고 없다. 나중에 그 집으로 가라고 할 테니까 어서 돌아가. 이혼한다길래 애도 낳고 살았는데 우리 애는 아빠 없는 자식으로 크고 있다고요? 남씨가 들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들이 툭 떨어지고 감자들이 길바닥을 굴러갔어. 그런 줄도 모르고 남씨는 두 여자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 남씨를 발견한 건 시어머니였어. 애미야. 그러자 앞에 있던 여자도 남씨를 돌아보았어. 역시 그때 그게 맞았죠? 애 아빠가 두 집 살림하고 있던 게?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여자다. 듣고 있던 여자가 끼어들며 말했어. 지나가던 거 아니고 당신 남편과 나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당신 딸하고 동갑이고요. 기가 막혔다오. 자신이 딸아이를 가졌을 당시에 남편이 바람을 펴서 또 다른 아이가 생긴 것이었어.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결국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 그러면 애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아냐? 시어머니의 뻔뻔하기 그지없는 말이었어.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알면서도 저를 속이고 두 며느리를 보신 건가요? 딸아이와 동갑이면 최소한 10년의 세월이었어.
그간 온갖 구박을 다 당하며 살았는데 정작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런 남씨를 기만했어. 그쪽은 맘 편히 잘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혼자 애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과연 그럴까? 시어머니에게 모진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여자는 그런 남씨가 부러운 모양이었어. 그럼 차라리 나와 바꾸자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 하지만 딸아이를 위해선 그럴 수 없었다오. 돌아가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남씨가 말하자 여자는 콧방귀를 뀌었어. 그렇게는 못하겠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남씨는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여자에게 집어던졌어. 그러자 여자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 대문 앞에서 두 여자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그러다 퇴근한 남편이 돌아왔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둘을 뜯어말렸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뭐 하는 짓이요? 당신이 말 좀 해봐요. 그러자 남편이 남씨의 손을 여자의 머리채에서 뜯어내어 밀어버렸어. 남씨는 바닥에 주저앉았다오. 그리고는 시어머니로부터 폭언이 쏟아졌어. 나원참!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 남편이 실수 좀 했다고 길거리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달려들어. 이래서 못 배운 며느리는 드리는 게 아니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에게 배웠다 못 배웠다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소. 애초에 네가 잘했으면 남자가 딴 여자를 만나냐? 그리고 네가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내가 나서서 뜯어 말렸다. 뭘 잘했다고 이런 미친 짓을 해? 오랜 세월 무슨 일이든 잘못된 것은 남씨 탓이었고 잘한 것은 남편이나 자신 덕이었던 시어머니. 이번에도 남씨 탓을 하고 있었어. 남자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두 번째 며느리라도 보았다는 말인가. 남편은 그 여자를 데리고 사라졌고 남씨는 시어머니에게 억지로 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 내가 이제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게 제 책임인가요? 탓하시려거든 애 아빠 탓을 하셔야죠. 감히 시애미한테 대드냐? 내가 딴 살림 차리라고 했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어. 이게 다 여자가 못나서 생기는 일인 게야. 단속을 잘했어야지. 남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할 말을 잃었어. 그래도 살기는 너랑 살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서방 마음 잘 잡아봐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끝까지 아들은 잘했고 며느리는 잘못했다는 심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혼할 거니까요. 남씨가 독하게 내뱉자 시어머니가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겠다는 듯이 대꾸했어. 이혼?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아냐? 잔말 말고 저녁밥이나 차려라. 그러곤 방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렸어. 이런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아나무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여겨지는 듯했어. 아이만 데리고 가방을 싸서 훌쩍 이 집을 떠나버릴 생각을 했어. 그리고 대문 앞에다 침이라도 한번 뱉어주면 속이 시원할 듯했다오. 결국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요, 였어. 곧 돌아온 남편이 모든 걸 정리하겠다며 잘못을 빌었고 무엇보다도 딸아이에게만은 다정했던 남편이기에 딸이 헤어지기 싫다며 울며 매달려 떠날 수 없었어. 결과적으로 그것은 한참은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 뒤로도 남편은 남씨 모르게 두 집을 오가며 지냈어. 남편의 또 다른 아이는 전학을 갔고 한동안은 남편이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깨닫지 못했다오.
그 사실을 남씨가 알게 된 것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어. 남씨의 딸 또한 커가면서 서서히 모든 사실을 깨달아갔어. 아이는 더 이상 아빠를 따르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할머니에게도 질려버렸어. 그리고 어릴 적 이혼하겠다는 어머니를 말렸던 그날을 두고두고 후회했다오.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씨와 손녀를 괴롭혔어. 남씨는 딸이 성인이 되는 순간 함께 그 집을 나오기로 약속했어.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이 어찌 그리 남씨에게만 모진지 또다시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오. 그것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었어. 딸이 대학에 합격하던 해에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늘을 떠나버렸어. 또다시 그 여자에게 간 남편에게 남씨가 전화를 걸자 급하게 차를 타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났어. 남편은 만취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남편을 친 것은 또 다른 음주운전자였어. 저와 똑같은 인간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것이 참으로 신기했어. 남씨가 그 순간 속으로 잘 죽었다 생각했다면 천벌을 받겠어? 하지만 마냥 잘 갔다 후련해야 할 수만은 없었어. 박복한 인연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네가 그때 전화만 하지 않았어도 내 아들이 술 먹고 운전할 일이 없었을 텐데. 헛소리였어. 남씨의 남편은 술 먹고 운전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었어. 그날 남씨가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것이었어. 내 아들 돌려내라. 이거사. 내 아들 돌려내라 말이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정신을 놓은 노인만 두고 딸과 떠나버릴 만큼 남씨는 매정하지 못했어. 남씨는 남편의 여동생에게 전화했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란 소리를 했더니 돌아오는 건 냉정한 거절이었어. 시누이도 아들만 찾는 어머니와 몇 년 전 절연한 상태였다오. 몇 달의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 저는 제 딸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어. 뭐야? 서방이 없으니까 늙은 시모는 내팽개쳐버린다는 거냐? 이런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다 있냐? 저는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정 그러시면 둘째 며느리한테 가보시던가요. 하지만 그도 불가능한 것이었어. 남편이 죽자 그 앞으로 된 재산 일부를 상속받아 떠난 지 오래였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아들 일은 노인이 딱하지도 않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내 아들 거 아니냐? 난 아무 데도 못 간다. 어머니한테 나가라고 안 해요. 저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나갈게요. 그러자 더 이상 잡을 구실이 없다는 걸 깨달은 시어머니가 꺼이꺼이 울며 남씨의 발치에 매달렸어. 애미야,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한 게 있으면 다 잊어라. 넌 서방 잃고 난 아들을 잃었는데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어떻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시어미를 버리냐? 남씨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 중 어느 하나도 공감할 수 없었지만 혼자나마 우는 노인을 보니 기분이 착잡했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떠나버리려 했지만 남편이 죽는 바람에 이 상황이 못내 불편했다오. 딸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먼저 상경을 했고 남씨만 따라가면 될 일이었어.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남편이 죽었으니 이 집은 자신과 자신의 딸의 몫이지 시어머니의 몫이 아니었어. 그동안 당한 서름을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떠나려 하니 문득 억울한 생각도 들었어.
내가 이제 너 하는 일에 딴지도 안 걸고 자라마.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날 쫓아내라. 이때 시어머니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어. 시어머니만 속썩이지 않는다면 남씨가 굳이 이 집을 떠나야 할 이유도 없었어. 그렇게 남씨는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오.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든 것은 남씨의 타고난 성정이 모질지 않은 탓이었어. 그러니 계속 그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을 한 것 아니겠어?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대로 이전처럼 남씨를 괴롭히지 않았어. 한동안은 남씨의 눈치를 보는 듯했어.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평화롭게 지낸 것은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그 성질을 버리지 못했다오. 남씨가 40대 중반을 넘겼을 때 재혼할 기회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깽판을 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망쳐버린 때가 있었어. 며느리가 재혼을 하면 자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요. 어머니,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우리 제발 서로 놓아주고 각자 살아요. 제발 좀요. 자신의 인생이 시어머니로 인해서 망쳐지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 이 집은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은 달라고 안 할게요. 남씨가 시어머니에게 말하며 짐을 쌌어. 그런데 그쪽은 누구세요? 제 아들 못 보셨나요? 하지만 하늘의 장난일까? 떠나려는 남씨에게 시어머니는 이상한 소리를 하였어. 아줌마, 밥 좀 줘요. 남씨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 그리고 생각했어. 전생에 무슨 모진 인연으로 얽혔는지 끝까지 내 발목을 잡는구나. 얼마 안 가 시어머니는 자주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었어. 아들도 못 낳는 것을 내가 며느리로 들여 잘해주었더니 시엠이 밥도 안 차리는 년. 너는 우리 아들 퇴근하면 가만두지 말라고 일러둘 테다. 저기요, 우리 아들 못 봤나요? 학교 끝나서 델러 갔더니 안 보여서요.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 내놔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 곧 시어머니도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인지하게 되었어. 그러니 더욱더 며느리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자신을 버리지 말라며 애원하는 시어머니에게 남씨는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어. 떠나진 않을게요. 그 대신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알았다. 고맙다. 그런 엄마의 결정을 남씨의 딸은 이해하지 못했어. 남씨 스스로도 자신을 모르겠으니 딸인들 어찌 알겠어. 그렇게 세월이 20년이나 흘러 지금에 이르렀어. 기저귀 풀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손을 묶어놔야 정신을 차리지. 남씨의 호통에도 시어머니는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었어. 또 한 번 똥칠하면 화장실에 가둬 버릴 테니까 잘 들어요. 시어머니는 남씨가 잡아 끄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렸어. 기저귀를 채우는 손에는 자비가 없었다오. 사고를 친 날에는 가끔 밥을 굶기기도 했고, 몸부림을 치면 노인을 내복만 입혀 잠시 마당으로 쫓아내기도 했어. 마을 사람들도 그런 남씨와 시어머니를 알고 있었다오. 어떤 이는 시어머니를 학대한다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지난 20년간 똥기저귀 갈며 시어머니를 돌본 남씨에게 감히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 대부분은 남씨를 욕하는 대신 효부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 요양원에도 보내지 않고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것은 친부모라도 힘든 일임을 모두 알고 있으니 말이요. 사실 남씨라고 그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살면 마음이 편할까. 그런 시모는 정신을 완전히 놓기 전 눈물을 흘리며 남씨에게 말했어. 애미야, 내가 죽을 때가 돼서야 처음으로 너에게 사과를 한다.
너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 이제 와서 씻어버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다. 이제 나에게 너밖에 남지 않으니 알겠다. 세상에 너처럼 착한 며느리가 없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내 아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랬다. 이해해다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몇십 년의 세월을 보상할 수는 없었어. 남씨는 이런 현실이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가 치가 떨리게 증오스럽다가도 어쩔 땐 하늘이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 그동안 며느리를 박대한 시어머니에게서 자아를 빼앗고 복수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요. 그리고 처음 시모가 정신줄을 완전히 놓았을 때 욕을 해도 밀어도 반항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통쾌한 감정도 느꼈어.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위해 자신이 시모를 데리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어. 미운 정이라도 들은 것인지. 90세가 다 돼가는 노인네. 죽음까지는 자신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오. 하지만 자신이 결코 시어머니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어. 아직도 그 마음엔 증오가 남아있었고 문득문득 젊은 날 그 시절이 떠오를 때면 시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어. 그러다 남씨는 딸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어. 딸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이었어. 딸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직장도 그만둬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다는 말에 남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딸은 남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서울로 올라와서 자신을 돌봐달라는 딸. 남씨는 순간 시어머니를 쳐다봤어. 야무지게 밥을 먹고 있는 시모를 잠시 응시하던 남씨는 얼마 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어. 오랜만에 외출하는 시어머니는 신나 보였어. 한껏 들뜬 시어머니가 버스에 앉아 몸을 들썩거렸어. 남씨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어. 어머니도 세상에서 당신 자식이 제일 소중했죠. 그래서 평생을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겠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딸이 소중해서 어머니를 버리러 가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도 하지 않았던 효도.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나를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아가씨가 어머니를 모실지 아니면 요양원에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신경 안 쓰고 살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버려진데도 평생 저를 괴롭힌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요. 그 집도 이제 팔아버릴 거고요. 그러면 다시는 어머니 보는 일 없을 테지요.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은 내가 못 봐줍니다. 그 정도로 평생 지긋지긋하게 보며 살았으면 충분하잖아요. 이제 놔줄 때도 됐지요. 시어머니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어떤 불안함을 느꼈는지 남씨의 손을 꼭 잡아왔어. 남씨는 버스에서 내려 신우이 집 앞에 섰어. 그리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 나예요. 어머니 대문 앞에 두고 갑니다. 집에 있는 거 알고 있으니 나와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절 찾지 마세요. 신우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리고는 꼭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 시어머니가 남씨를 붙잡았지만 남씨는 끝내 밀어냈다오. 이어 대문 소리가 들렸고 남씨는 한 번 시어머니를 뒤돌아본 뒤에 사라졌다오.
그대들의 노후 삶은 평안하시오. 가족들과 함께 혹은 홀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이도 있고 외로이 쓸쓸한 삶을 살고 있는 이도 있을 것이오. 하지만 그런 이들도 누구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소? 자유를 박탈당한 삶만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이라오. 하지만 요양원에 있다고 꼭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들이 있고 부모를 요양원에 보냈어도 알뜰살뜰 챙기는 자식도 있을 것이요. 그러나 자식에게 잊혀진 부모라면 어떻소?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심정이라면 어떻겠소? 그대들은 훗날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소?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이야기의 주인공 서씨는 79세가 되었소. 남편은 20년 전에 떠나보냈고 슬아엔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어. 아들 둘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남편이 죽고 서씨는 맞벌이하는 큰아들 부부를 위해 어린 손자를 봐주며 지냈소. 그런데 손자도 어느 정도 크니 더 이상 서씨의 도움은 필요가 없어지기도 했고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져 따로 나와 살게 되었다오. 그러다 딸이 5년 전에 이혼을 했고 그때부터 서씨는 딸과 함께 살고 있어. 서씨는 본의 아니게 딸의 의지에 살 수밖에 없었어. 아들 집에서 나와서도 조금씩 일을 해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 자식들이 결혼할 때 모두 물려주어 경제 능력이 없기에 아들 둘에게는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받고 생활비는 딸이 벌어온 돈으로 충당하였어. 그래서 서씨는 늘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살았다오. 딸이 이혼하며 우울증을 앓았는데 늙은 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니 그 속이 말이 아닐 듯했어. 그런 딸을 보는 서씨의 마음은 더욱 문드러지는 듯 했다오. 그러다 2년 전부터 서씨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 그것은 서씨에게도 딸에게도 악몽과도 같았어. 어느 날부턴가 서씨는 날씨와 맞지 않는 엉뚱한 차림새로 나가기도 했고 집도 치우질 않아 늘 주변이 지저분해졌어. 간호사인 딸이 교대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들어왔을 때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며 울었어. 내 인연이 나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느 날은 서씨가 딸의 머리채를 잡았어. 엄마, 왜 이래? 오늘 하루 종일 밥도 안 차리고 날 굶겼잖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먹었잖아. 우는 딸을 향해 서씨는 손가락질을 하며 나쁜 년 천벌받을 년 하며 욕을 하기도 했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고 제정신일 때가 훨씬 많았지만 얌전했던 평소 성격과는 다르게 기분이 들쑥날쑥했고 어머니 서씨는 서서히 기억을 지워갔어. 밤낮 없이 일하는 딸에게 그것은 지옥이었어. 일이 끝나도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기가 싫었고 자신의 삶을 더욱 비관하게 되었다오. 그렇게 지낸 것이 벌써 2년이었어. 어느 날 서씨가 멀쩡한 날이었어. 엄마, 내가 좀 알아봤는데 집이랑 가까운 곳에 시설 좋은 요양원이 있더라고.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서씨는 벼락 맞은 기분이 들었어. 살면서 요양원이란 곳이 본인과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요. 머뭇거리는 서씨에게 딸이 말했어. 나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엄마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거기는 전문가들이 있잖아. 서씨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어. 거기는 죽으러 가는 곳 아니냐? 서씨의 말에 딸이 잠시간 말을 잃었어. 노인들이 거기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다던데. 딸은 펄쩍 뛰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요양원은 그런데 아니야. 뉴스에 나오는 몇몇 요양원이 이상한 거지. 딸은 이런저런 설명을 하며 서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서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된 지 오래였어. 자신이 요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딸이 그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 너 힘들지 않게 할게. 그건 천천히 생각해 봤으면 한다. 결국 딸은 한숨을 쉬며 뒤돌아섰어. 서 씨는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그동안엔 노력을 안 해서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니지 않소. 날이 갈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어. 간호사인 딸은 교대 근무를 하며 바쁘게 살았어. 의사소통이 힘든 날이 많아졌고 어떤 날은 자신의 나이, 생일도 잊었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딸이 어머니에게 시간을 쏟아야 했고 서 씨가 사고를 칠 때마다 딸은 괴로워했어. 그리고 나중엔 점점 서 씨에게 싸늘해졌어. 그리고 딸의 심경이 변화하는 것은 서 씨도 느끼고 있었어. 그러다 초저녁에 잠들었던 서 씨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말소리에 설핏 잠에서 깼어. 방문을 살짝 열어보자 딸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큰오빠는 새언니가 싫어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둘째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 듯 했어. 재산 물려준다니까 좋다고 엄마 모시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내쫓은 거잖아. 근데 오빠도 할 말 없어. 그래도 큰오빠는 잠깐이라도 엄마랑 같이 살았지. 오빠는 엄마 모신 적도 없잖아. 엄마 나이 이제 80이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몇 년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자신의 죽음을 들먹이는 소리에 서 씨의 심장이 덜컥했어. 애 대학 보내느라 돈이 없다고? 오빠도 결혼할 때 엄마한테 돈 받았잖아. 그러면 갚아야 될 거 아냐? 뭐? 그래. 나도 받은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엄마 모셨어.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진 들리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좋은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분명했어.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도 일하느라 바쁘고 힘들어. 엄마 이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 나만 자식이야? 너네는 왜 자식돌이를 안 하는데? 엄마 젊었을 때 실컷 이용해 먹더니 왜 나이 드니까 나한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해? 서 씨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 하지만 흥분한 말소리는 방문을 넘어 서 씨의 귓가를 천둥처럼 때렸어. 다시 이부자리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오. 자신이 나이만 먹은 애물단지가 되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서 씨는 50년 전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은 그 순간부터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어. 그 삶 속에서 서 씨는 인간 서정순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존재했다오. 그런데 그런 서 씨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외면이었어. 서 씨는 새벽 내 잠 못 이루었고 다음 날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종일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어. 그런 그녀를 보며 딸은 혀를 찼어. 어떤 날은 화를 내고 어떤 날은 울고 어떤 날은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서 씨가 늘 보이던 행동이었기에 오늘도 여느 때처럼 멀쩡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오. 그러나 서 씨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했어. 출근 준비를 마친 딸이 밥을 차리고 서 씨에게 말했어. 엄마 밥 먹어요. 서 씨는 말이 없이 앉아 있었어. 밥 좀 드시라고요. 엄마. 아무런 반응이 없자 딸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어. 그래놓고 밥 안 준다고 욕할 거잖아. 지금 얼른 먹으라고. 나 이제 출근해야 돼. 이렇게 실랑이 할 시간 없어. 소리치는 딸을 바라보지 않고
서 씨는 눈물을 떨구었어. 지긋지긋해, 진짜. 내가 억지로 떠먹여주기라도 해야 돼?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딸은 어깨에 맸던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저앉았어. 그러곤 한참 말없이 고개 숙여 흐느꼈어. 엄마,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결혼에 실패했어도 나 아직 40대야. 내 남은 인생, 엄마 똥 치우며 살 생각하면 그냥 죽고 싶어. 서 씨는 눈을 질끈 감았어. 자식 입에서 나 때문에 죽고 싶다는 소리까지 듣다니. 이래서는 서 씨는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 나 사는 게 정말 괴로워, 엄마. 나도 내 인생 좀 제대로 살고 싶어. 엎드려 오열하는 딸을 보며 서 씨도 눈물을 훔쳤어. 딸은 곧 정신을 추슬러 출근을 했고, 서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몸을 일으켜 집을 치우기 시작했어. 오랜만에 이렇게 또렷한 정신으로 있는 듯 했어. 거실과 서 씨의 방, 딸의 방도 깨끗하게 닦아놓고 냉장고 정리, 화장실 청소까지. 하루 종일 걸려온 집안을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쓸고 닦았어. 그러자 어느덧 딸이 퇴근할 시간이 되었어. 딸은 신발을 벗다 집 상태를 보고 멈칫했어. 왔니? 고생했다. 분명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던 엄마가 너무나도 멀쩡하게 말을 거는 것에 놀랐어. 퇴근할 때면 늘 어떤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했었는데 오늘은 얼떨떨한 기분이었어. 서 씨는 밥상 앞에 딸을 앉히고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어. 어서 밥 먹어라. 둘은 오랜만에 편안히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오. 딸이 다 먹고 숟가락을 놓자 서 씨가 말했소. 엄마 때문에 힘들지? 그러자 딸이 울컥하며 고개를 숙였어. 우리 딸 고생하는 거 엄마가 다 알지. 내가 말이다. 꿈을 꾼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그게 꿈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꿈인지 다 희미해서 분간이 잘 안 간다. 가끔은 네 이름도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 그건 서 씨보다 딸이 더 잘 알고 있었어. 시도 때도 없이 딸에게 누구인지 묻게 된 지는 이미 몇 달 되었다오. 엄마가 돼서 자식을 보살펴줘야 하는데 오히려 짐이 될 수는 없지. 딸은 서 씨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한 듯 고개를 퍼뜩 들어 어머니를 쳐다보았어. 요양원에 가련다. 그래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않겠니? 내가 너무 무섭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곳에서도 다 잘 먹고 잘 살 텐데. 웃음 짓는 서 씨를 보면서도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차마 잘 생각했다고 할 수도 없었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오. 서 씨도 삶에 지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이것밖에는 없었어. 그리고 서 씨는 요양원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아들들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 서 씨는 요양원에 들어오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서 씨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 요양원에서의 서 씨의 삶은 단조로웠어. 아침엔 일찍 식사를 하고 체조를 하는데 서 씨는 정신이 있는 한 꼬박꼬박 참여했어. 그래야 활기차게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점심을 먹고 TV를 보기도 했고 저녁 식사는 이른 편이었는데 모든 일과가 5시 전에 끝이 났어. 그 다음부터는 멍하니 앉아있거나 TV를 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어. 가끔은 오전에 딸이 면회를 오기도 했어. 어떤 때는 서 씨가 딸이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는데 다들 워낙 바쁘게 사는지라
한 번에 전화 연결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지낼만해? 그래.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많아서 적적하진 않다. 다행이네. 근데 나 이제 출근해야 돼서 끊어야 돼. 미안. 아니다. 얼른 출근해. 몸 축나지 않게 건강 관리 잘하고. 알았어.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요. 시간 날 때 갈게. 그래. 알겠다. 한 번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그리움이 밀려왔어. 치매가 아니라 차라리 다른 큰 병에 걸린 것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 그랬다면 적어도 내가 어디에 있을지는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지 않았겠어? 그래서 치매에 걸린 현실이 사무치게 괴로웠다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너편 침대를 쓰는 치매 노인에 비해서 서씨는 무척 멀쩡한 편이어서 속으로 몰래 위안 삼기도 했어. 이런 나쁜 년! 왜 꼬집어? 건너편의 치매 노인이 보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어. 보호사는 비명을 지르다 노인을 밀쳤고 침대에 부딪힌 노인은 죽는다며 소리를 질렀어. 내가 맞고만 있을 줄 알아? 이 노인네가 미치려면 곱게 미쳐. 노인이 다시 보호사에게 욕을 했고 보호사도 노인을 거칠게 다루었어. 서씨는 평소에도 둘이 자주 드자비질하는 것을 보았어. 노인도 중증 치매라 난폭하였고 보호사도 만만치 않게 손속이 거칠었어. 아무도 안 볼 때 노인을 때리는 것을 서씨가 목격한 적도 있었고 서씨에게도 결코 친절한 이는 아니었다오. 그리고 노인이 이렇게 난리칠 때면 진정제를 투여하곤 했어. 자식들의 동의를 받았다는데 누군가 찾아오는 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오. 그에 비해서 서씨는 나은 처지라고 할 수 있었어. 자식들과 통화도 할 수 있었고 가끔이지만 면회를 오기도 했으니 말이요. 하지만 서씨도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보호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럴 때면 여지없이 거칠게 다뤄졌다오. 그래서 서씨는 노인이 짠했어.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저런 취급받지 않고 잘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며 노인은 자식이 찾아와도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자식들이 안 찾아온 지는 2년이 다 되어간다고 했어. 그런데 그런 노인은 늘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을 들고 아들과 통화하는 신용을 했다오. 나는 이제 밥 먹으려는데 아들은 밥 먹었니? 때로는 다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나 좀 집으로 데리고 가라. 우리 집에 가고 싶다. 때로는 울면서 애원하기도 했으며 이런 천하의 나쁜 놈! 너는 안 늙을 것 같냐? 몇 년 뒤에 여기에 네가 누워 있을 거다. 악담을 퍼붓기도 했어. 하지만 상상 속으로 통화하는 상대는 늘 노인의 아들이었다오. 서씨는 그런 노인을 보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았어. 서씨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낳은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놨으면 내 할 일은 다 했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컸으면 자식도리를 다 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 서씨 본인도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했는데 자식들에게만 나를 돌봐주길 바란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 아니겠어? 그래서 서씨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했어. 그것도 물론 정신이 있을 때 이야기이지만 말이요. 요양원 안에는 서씨와 같은 치매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 하지만 치매에도 정도가 있어서 서씨처럼 때때로 정신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정신줄을 놓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어. 서씨는 그런 이들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어. 다소 엉뚱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혼은 이미 저승에 갔는데 육신이 혼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승에서 육신만이 남아 삶을 흉내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어. 그러니 빈 껍데기뿐인 육신이 이승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혼자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 보이는 것 아니겠어. 서씨는 그런 이들을 보며 생각했어. 저렇게 되기 전에 죽고 싶다. 서씨 또한 때때로 기억이 희미해질 때가 있기에 나중엔 인지 능력이 모두 사라져 육신만 움직이는 빈 껍데기가 될까 두려웠어.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저 숨 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면 서씨에게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어. 그러한 때가 절대 오지 않길 바랬지만 그런 서씨를 비웃듯 병증은 빠르게 서씨를 집어삼켰어. 서씨가 멀쩡한 정신으로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어. 그러자 아들, 딸에게도 스스로 전화를 걸 수 없을 만큼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 아들, 딸은 면회를 와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곤 서서히 발걸음을 끊게 되었다오.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 괴로워서인지 더 이상 찾아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구려. 그때부터 서씨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늘 문가를 살폈어. 할머니, 왜 그러세요? 밖에 뭐가 있어요? 친절한 요양사가 물었어.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딸이 온다고 했거든요. 요양사가 묻는 말에 서씨가 설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올 때가 됐는데 오늘 퇴원하시게요? 서씨의 딸이 오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맞장구 쳐주며 요양사가 대답했어. 그러자 서씨가 먹던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어. 내 정신 좀 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 짐을 싸놔야지. 그러고선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곱게 개었어. 식사하고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딸 바빠요. 데리러 오면 얼른 따라가야 해요. 요양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서씨를 지켜보았어. 이런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것은 사실 서씨가 이러는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었어. 수시로 그녀는 짐을 쌌다 풀었다 했어. 그리고는 늘 문가를 서성거리거나 기웃거렸어. 그리고 서씨의 목에는 항상 아파트 카드키가 걸려 있었어. 그렇게 집에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다마다요.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으세요? 여기 계시면 저희가 밥도 다 챙겨드리고 하는데. 내 입으로 넘어가는 밥이 중요한가요? 내 새끼들 저 없으면 밥도 못 챙겨 먹어요. 얼른 가서 밥 차려줘야지. 다 식사하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드셔야죠. 우리 딸이요. 내가 해준 된장국을 잘 먹어요. 그리고 우리 큰아들은 두부조림을 좋아하고요. 둘째 아들은 내가 해준 멸치볶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가는 길에 장 봐다가 따뜻한 밥 해먹이고 싶어요. 오늘 따님 안 오세요? 얼른 앉아서 식사 마저 하세요. 요양사가 서씨의 팔을 이끌며 앉혔어. 아니에요. 우리 딸이 오기로 했는데 이상하다. 이제 다 나았으니까 같이 살자고 했어요. 아마 차가 막히나 봐요.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요양사의 손을 잡으며 서씨가 인사했어. 요양사는 차마 더 이상 서씨를 말리지 못했어. 물론 잠시 뒤에 다른 요양사가 보고는 잔소리를 하며 서씨의 짐을 다시 풀었지만 말이요. 다음 날이 되자 서씨는 그 일을 까맣게 잊었어. 밥도 먹지 않고 약도 거부하고 난폭하게 굴자 하는 수 없이 서씨를 침대에 묶어놔야 했어.
무서워요. 집에 보내주세요.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풀어달라고 흐느꼈어. 내 딸이 올 거예요. 저 좀 풀어주세요. 딸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점점 발버둥이 심해지자 요양사가 말했어. 따님한테 한번 전화해봐야 할 것 같은데. 요즘 찾아오지도 않는데요, 뭘. 그래도 전화 한 통은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네, 여기 요양원인데요. 어머님이 따님을 많이 찾으시네요. 딸은 말이 없었어. 오늘 유독 심하셔서 지금도 소리치시면서 따님을 찾으세요. 정신이 돌아오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진정제 놔주세요. 아, 네. 별다른 소득 없이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서씨는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짐을 쌌어. 그것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서씨의 일상이었다오. 그리고 한 달 뒤, 딸은 요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서정수님이 오늘 새벽에 어머니 서씨의 사망 소식이었어.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만한 지병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딸과 아들들은 요양원을 추궁했어. 그러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어. 새벽 이른 시간, CCTV가 없는 비상구 계단이라 누구도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오. 병실에서 홀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고 비상구 계단에서 떨어진 서씨. 떨어지기 전 계단 옆에 신발을 벗고 그 옆에 가지런히 종이를 놓아둔 것으로 보아선 스스로 몸을 던지신 것 같다는 이야기에 딸은 황망함을 감출 수 없었어. 정신없이 찾아간 딸과 아들들을 반기는 것은 하얀 천에 덮여있는 어머니였어. 그중 누구도 어머니를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오. 그랬다면 지난 몇 달간 누구라도 찾아오지 않았겠어? 여기. 서정수님 신발 옆에 이런 게 놓여 있었어요. 내밀어진 종이를 딸이 펼쳐보았어. 여러 날에 걸쳐서 쓴 듯 다른 펜으로 적힌 부분도 있었고 연필로 적힌 문장도 있었어. 편지인지 유서인지 첫 줄엔 자식들을 부르는 문장으로 시작되었어. 내 아들, 딸 보아라. 내가 언제 정신이 사라질지 모른다. 너희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갈까봐 무서워 연필을 들었다. 너희가 오지 않은 지 반년이 넘었구나. 어쩌면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후회가 된다. 그때 너희 얼굴을 머릿속에 새겨 놓을 걸. 손 한 번씩이라도 더 잡아볼 걸. 기억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오늘은 문득 너희 어릴 때가 생각이 나서 반가웠다. 그때는 어려웠어도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너희를 낳은 일이었단 걸. 니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부족한 엄마의 아들,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웠다. 엄마는 이제 소풍을 마치고 쉬러 가련다. 나중에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좀 더 나은 엄마가 될 수 있겠지. 아프지 말고 밥 꼭 잘 챙겨 먹고 슬픈 일 없이 웃으며 살아라. 잘 있거라. 엄마가. 그대들은 무엇이 가장 무서우시오? 젊었을 적엔 귀신, 돈, 사람 이런 것들이 무서웠지만
나이가 든 지금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어릴 적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살았었는데 어린 나이에 그 병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모시는 몇 년간 가족 전체가 힘들었어.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 본인이었어. 정신이 돌아오면 괴로워하던 할머니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한다오. 그런데 내가 그 나이에 가까워져 가니 죽음보다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되었어. 무언가 깜빡할 때면 내가 혹시 하는 생각이 들곤 하오. 그대들은 어떠시오? 그러한 미래를 걱정해 본 적이 있어.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겠어. 할머니 손 씨는 70대 초반으로 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었어. 60대에 남편이 죽은 뒤 아들네 집으로 들어와 손자를 돌봐주고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집안일도 도우며 살았어. 이제 손자는 중학생이 되어서 손 씨가 돌봐줘야 할 일이 없었고 며느리 눈치는 좀 보며 살긴 하지만 그건 고부 사이가 함께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소? 늙어서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할머니, 내 남색 바지 못 봤어? 그 네가 자주 입고 다니는 거 말이냐? 그거 어젯밤에 빨아서 널어놨는데. 아, 그걸 빨면 어떡해. 내가 빨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어? 할미가 못 들었네. 어떡하냐? 어제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아, 오늘 입을라 그랬는데. 지금 안 말랐을 텐데. 아, 됐어. 그냥 딴 거 입을게. 앞으론 내 건 물어보고 빨아. 알았다. 할미가 미안. 어머니, 주스 갈아야 하는데 당근이 안 보여요. 기다려봐라. 꺼내줄게. 온 식구가 바쁜 아침 시간. 여기저기서 손 씨를 불러댔어. 빨래며 밥이며 모두 손 씨가 도맡아 하기 때문에 정신없는 모두를 손 씨가 일일이 챙겨야 했어. 회사 갈 준비, 학교 갈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 모두가 나가자 집안이 고요해졌어. 어질러진 집을 청소하려고 손 씨가 몸을 일으키자 출근한다며 5분 전에 나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 엄마, 차 키를 두고 내려왔네.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돼서 그러는데 차 키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아들이 회사에 늦을까 급한 마음에 허겁지겁 신발을 신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어. 엘리베이터도 한참 기다려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어. 전화를 받은 지 7분, 8분이 되어서야 겨우 내려간 지하주차장.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엘리베이터가 30층까지 올라갔다 오잖냐. 얼른 키 주세요. 그래. 손 씨가 차키를 건네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키가 없었어. 빈손으로 어리둥절한 손 씨를 보곤 아들이 짜증을 냈어. 저 늦어요. 얼른 가야 돼요. 애비야, 어떡하냐. 키를 두고 온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키 가지고 오라니까 몸만 내려오셨어요. 손 씨도 스스로가 황당했어. 전화를 끊자마자 차키도 챙기지 않은 채로 신발을 신고 황급히 나온 것이었어. 아들은 화를 눌러 참는 듯 보였어. 내 정신 좀 봐라. 지금 후딱 다시 갔다 올게. 됐어요. 진짜 늦어요. 내가 갈 테니까 냅두세요.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도 부족했던 아들은 서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 그 뒤에서 손 씨는 머리를 쥐고 있었어. 평소에도 자주 깜빡깜빡 하는 편이었으나 오늘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안 그래도 바쁜 아들이 자신 때문에 더 늦게 됐어. 아들이 직접 올라가서 키를 가져왔다면 10분은 빨리 출발했을 텐데 하고 자책했다오.
무릎이 아픈 손 씨는 계단으로 가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자 아들은 이미 가고 없는 상태였어. 아이고, 망할 놈의 정신머리. 사실 나이 들면서 이 정도 건망증은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 무언가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왜 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다시 닫는 건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있는 일이었고, 똑같은 질문을 5분 후에 다시 하는 일, 전화를 걸어놓고 할 말이 기억나지 않아 아들에게 타박을 들은 일도 늘상 있는 일이었어. 할머니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사를 하던 도중 손주가 물었어. 어린 손자가 봤을 땐 할머니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나 보. 나이 먹으면 다 할미처럼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래도 할머니 정도면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의 말에 싱거운 농담을 들었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오. 너도 나이 들어봐라. 어머니, 좀 나가서 친구분들도 만나고 그러세요. 그래야 뇌가 안 늙는데요. 그래요, 엄마. 머리를 자꾸 써야 건망증이 안 오죠. 알았다. 나도 요즘 신경 쓰려고 한다. 걱정 마라. 말을 할 때도 얼른 단어가 기억나지 않고 입가를 맴돌기만 했고, 크고 작게 깜빡하는 경우가 잦다 보니 스스로도 답답하고 걱정이 됐어. 물론 좀 더 젊었을 때도 건망증이 있는 편이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조금 신경 써야겠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손 씨는 마트를 다녀오던 길이었어. 현관문 앞에 섰는데 도무지 비밀번호가 기억나질 않았어. 당연스레 손가락을 숫자 위에 올렸지만 누를 수가 없었다오. 수백 번은 넘게 눌렀던 번호가 새삼스레 기억이 나질 않는 것에 손 씨는 당황했어. 머릿속에 있던 비밀번호를 그 부분만 누군가 지우개로 지운 듯 했어.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휴대폰도 집에 두고 나온 듯 했어.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다가 쪼그려 앉아도 있어 봤다가 아차 싶었어. 이렇게 기다려봤자 가족들 모두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몇 시간은 좋게 있어야 했어. 하는 수 없이 손 씨는 관리 사무실까지 내려갔어. 아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전화 한 통만 쓰자고 부탁했는데 막상 수화기를 손에 쥐니 이번에는 아들 전화번호가 새까맣게 기억이 안 나는 것 아니겠어?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어. 아들, 며느리, 손자 전화번호는 당연히 외우고 있었는데 비밀번호와 함께 지워졌는가 보. 한참을 머뭇거리며 버튼을 누르지 못하자 직원이 도리어 물었어. 몇 동 몇 호 거주하시죠? 1201동 102호예요. 어디에 사는지는 기억이 났으니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자주 뵈서 아는 분이니까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등록되어 있던 세대주 전화번호를 찾아주었어. 전화를 받은 아들은 당황한 듯 몇 초간 말이 없었어. 자신도 황당했는데 아들도 오죽했을까 싶었다오.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듣고는 이 말을 치고 싶었어. 손 씨는 어떻게 내가 이 번호를 까먹었을까 의아했어. 그래도 혹시 몰라 또 까먹을까 싶어서 종이에 적어갔어. 외출한 지 한참 만에야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손 씨는 지친 몸을 끌고 장바구니를 식탁에 올려두었어. 아이고, 고되다. 머리 때문에 몸도 고생하네. 그리곤 장본 음식들을 정리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 응? 손 씨는 무언가 이상한 걸 느꼈어. 당근, 시금치, 두부, 우유, 돼지고기, 단무지. 오늘 장을 봐온 음식들이었어. 그런데 대부분 이미 냉장고에 들어있는 상태였어. 아, 내 정신 좀 봐. 손 씨는 순간 깨달음이 온 듯한 표정으로 무릎을 탁 쳤어.
지금 생각해보니 장볼 목록을 손수 적어서 바로 어제 마트에 다녀왔던 것이었어. 자꾸 깜빡깜빡한다 했더니 이렇게 요즘처럼 정신머리가 없었던 때는 처음인 듯했어. 식탁 의자에 앉아 허탈한 표정을 지었어. 내가 진짜 노망이 났나 보다. 참나. 손자의 말도 있었고 요즘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아서 외출도 자주 하고 친구도 만나서 내 활동인지 뭔지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오. 하지만 영 나아지질 않고 더 나빠진 것 같으니 기분이 울적했어. 나이가 들긴 들었는지 참 세월이 무상하다 싶었어. 젊었을 적엔 기억력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몸은 늙었어도 정신은 아직도 그때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데 노화를 어찌 막겠어. 손 씨는 이러다가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끼쳐 팔을 문질렀어. 그런 일만은 죽어도 없어야 했다오. 손 씨는 저녁이 되어 식구들이 집에 왔을 때 봤던 장을 또 봐왔다는 이야기는 차마하지 못했어. 오늘 손 씨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일을 며느리도 알고 있는지 저녁 식사 자리에 그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어.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다면서요? 응, 그러게나 말이다. 비밀번호가 너무 길죠. 이따가 제가 내 자리로 바꿀게요. 아니다. 됐다. 기억난다. 손 씨가 멋쩍은 미소를 지었어. 손자도 할머니인 손 씨를 힐끗 쳐다보았고 다들 손 씨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했어. 다음 날 주말 아침 아들이 손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 엄마, 이참에 병원에 한번 다녀와 보는 거 어때요? 뭐? 병원에 가라고? 네, 그냥 건강검진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을 에둘러 하긴 했지만 치매 검사를 한번 해보라는 말이었어. 손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 그것 좀 깜빡했다고 애미한테 노망 났냐고 그러는 거냐? 그러자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 노망 났다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한번 가보라는 거죠. 됐다. 나 멀쩡하다. 젊은 사람도 비밀번호는 헷갈릴 수 있잖냐? 그렇긴 하지만 엄마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손 씨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 가족들 눈에는 손 씨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여겨지나 싶었어. 건망증은 이전부터 있었고 좀 심해졌다고 해서 치매 검사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치매가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은 했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지 않소. 정말로 자신의 뇌에 문제가 생긴 것이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들었다오. 내가 너희 얼굴이라도 못 알아보걸랑. 그때 가서 병원 가라고 해라. 손 씨는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돌아섰어. 아들도 차마 강력하게 손 씨를 붙들진 못했어. 손 씨는 그렇게 돌아섰지만 방 안에서 홀로 앉아 고민했어. 이 정도로도 치매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 싶었어. 손 씨가 아는 치매는 집도 못 찾아오고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는 병이었으니 말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아들 부부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다들 회사며 학원이며 바쁘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다 같이 하는 일은 적었어. 그러다 모처럼 만에 넷이 모여 저녁을 먹게 되었어. 맛있는 거 많이 하셨네요. 오랜만에 다들 일찍 들어온다니까. 어머, 애아빠가 좋아하는 홍어무침이네요. 그래, 너도 많이 먹어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했어. 엄마, 홍어무침 한 접시 더 주세요. 아들이 빈 접시를 들며 손 씨에게 말했어. 그래? 입맛에 맞니? 네 아버지도 홍어무침 참 좋아하시는데. 그러셨어요? 손 씨는 접시에 홍어무침을 새로 덜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근데 네 아버지는 언제 들어오신다든?
홍어무침이면 사족을 못 쓰는데 좀 남겨놔야지. 이러다 우리끼리 다 먹겠다. 그러면 그 양반은 꼭 애처럼 삐쳐요. 손씨가 웃으며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어. 왜들 안 먹니? 배불러? 누구 하나 젓가락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고 식탁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어. 홍어무침 더 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씨가 기억을 다시 더듬기 시작했어. 다른 걸 달라고 했는데 또 자신이 깜빡했나 싶었어. 국을 더 달라고 했나? 손씨가 아들의 국그릇을 들며 어정쩡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국 더 달라고 했냐고? 아니요. 그 전에요. 손씨는 아들이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홍어무침 아버지 남겨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손씨가 화들짝 놀랐어. 뭐, 내가 돌아가신 네 아버지한테 홍어무침을 왜 남겨?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애미가 깜빡깜빡한다고 놀리니? 손씨가 되려 인상을 쓰자 손자가 손씨에게 다급하게 물었어. 할머니, 지금 10초 안에 동물 종류 10가지 말해봐. 뭐, 지금 빨리 말해봐. 정신없이 다그치는 소리에 손씨가 얼떨결에 동물 이름 몇 개를 더듬더듬 말했어. 토끼, 강아지, 사슴? 뭐 하는 거냐? 이거 안 되면 치매라던데. 손자의 말에 손씨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 의자가 요란하게 바닥을 끌었어. 네가 할미를 놀려? 니네도 똑같다. 손씨가 버럭 화를 내고 부엌을 나와버렸어. 아무도 손씨를 뒤쫓지 않았다오. 그 뒤부터 손씨는 무언가를 까먹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우울증 증세도 보였어.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어느 때는 손씨답지 않게 짜증을 부리기도 했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이라며 웃어넘긴 것이 채 2달이 안 된 듯한데 그 짧은 사이에 손씨의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인지 어째서인지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감정처럼 손씨의 인지능력 또한 오르락 내리락하기 시작했어. 가족들도 그런 손씨 못지않게 저기압이었어. 그저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일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게 되었고 그것에 손씨는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아 악순환이 반복되었다오. 그러다 모두가 놀란 사건이 있었어. 아들 부부가 야근을 하고 늦게 집으로 돌아온 날 신발장 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신발들은 전부 나와서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오. 그리고 그 옆에서 손씨가 쪼그려 앉아서 물티슈로 신발들을 닦고 있었어. 엄마, 뭐 하세요? 보면 모르냐? 신발 닦는다. 이 밤중에 왜 그러고 계시는데요? 네 마누라가 오늘 내로 이것들 전부 다 닦아 놓으라고 시켰다. 아들이 며느리를 휙 돌아보았어.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땡그랗게 뜬 채로 서 있었어. 네? 제가요? 어머니, 제가 언제요? 저거 거짓말 하는 거 봐라. 낮에 전화해서 분명히 그랬잖냐. 안 그러면 쫓아낸다고. 당신 정말이야? 그럴 리가 있어?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한 적도 없어. 그러자 손씨가 들고 있던 신발을 며느리에게 획 집어 던졌어. 나를 노망난 노인 취급하더니 아들하고 나를 이간질까지 하려 하냐. 며느리는 이제 눈물을 글썽거렸어. 엄마가 뭘 오해하셨겠죠. 애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손씨는 너무 답답했어. 네가 마누라 편드냐? 전화한 적이 없다니? 오늘 분명히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다. 손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에게 들이밀었어. 이것 봐라. 이것 봐. 여기 보면. 점점 말소리가 줄었어. 분명히 통화 목록에 며느리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통화한 기록이 텅 비어 있었어. 뭘 보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랑도 통화 안 하셨네. 그럴 리가 없다. 오늘 나한테 하루 종일 전화해서 찬장에 있는 그릇도 싹 닦아 놓으라고 그랬는데 손 씨는 말을 이어가면서도 스스로 혼란스러워 보였어. 네가 치운 거 아니냐? 손 씨가 며느리를 보며 말하자 며느리가 울며 대답했어.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말을 해요? 저 아침 일찍 나가서 지금 들어왔는데 언제 그걸 치워요? 엄마, 이제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난 진짜 아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왜 자꾸 없는 얘기를 하세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로 아들과 다툼이 있었던 손 씨였어. 손 씨는 손에 물티슈를 꼭 쥐고 눈을 부릅떴어. 눈이라도 깜빡했다간 눈물이 후두두 떨어질 것 같았어. 세상이 손 씨를 속이고 있는 듯했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골탕 먹이고 있거나 아니면 손 씨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거나. 내가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럴 리가 없다. 너희 잘못이다. 화를 냈을 텐데. 손 씨는 이것이 더 이상 화내고 떼쓴다고 될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어. 시간이 흐를수록 손 씨의 일상에 작은 구멍이 하나씩 뚫리고 있는 듯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다오. 아들과 며느리도 침통해하며 그러자 대답하였어. 그렇게 검사를 받은 손 씨는 치매 진단을 받았어. 손 씨에게는 그 말이 암 선고보다 무서운 것이었어.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듯했어. 중증 치매는 아니기에 집에서 약 먹으며 관리하면 된다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 손 씨는 그날부터 우울 증상이 더욱 심해졌고 심지어 외출도 하지 않았어. 아들과 며느리는 이렇게 있으면 좋아질 수 없다며 손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오. 손 씨는 비교적 정신이 또렷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늘어갔어.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손 씨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까지 마모되어 갔다오. 이러다 정말 너네도 못 알아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리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너무 무섭다. 저희가 있잖아요. 금방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손 씨를 위로했어. 그래도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손 씨는 어느 날 밤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저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 무슨 일? 아니, 요즘 정환이도 심란한지 공부도 잘 안 된다 그러고. 주변에서도 치매에 관해서 무서운 얘기 많이 해. 무서운 얘기? 무슨 무서운 얘기? 아니, 어머니가 기억 안 나실 때 우리 정환이 못 알아보시고 실수하실 수도 있잖아. 엄마가 애 해코지 할까봐 그래. 해코지라는 말은 좀 그렇고. 말이 되니? 안 될 건 또 뭐야? 아들과 며느리의 언성이 높아지자 손 씨는 조용히 뒤돌아섰어. 비참한 마음이 눈물이 되어 흘렀어. 며느리의 말이 야속하긴 하지만 전혀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었어. 손 씨 스스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으니 말이요. 그런데도 괜찮아질 거라며 자신을 위로해주던 며느리의 속마음을 듣게 된 듯 했어. 아무렴 자신이 손주한테 나쁜 일을 할까. 하지만 그런 일을 내 뜻대로 막을 수 있다면 치매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요. 며느리와 아들은 그 일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듯 보였지만 손 씨는 그날 이후로 불안 증세에 잠도 잘 못 들게 되었어.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증세는 더욱 심해졌으며 면역이 떨어지니 설상가상으로 손 씨의 건강도 나빠졌어. 수시로 기침을 하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오. 그런 손 씨를 아들이 병원에 다시 모시고 갔어. 가벼운 폐렴 증상이 있었고
처음 검사했을 당시엔 치매 증상이 심하지 않았는데 2달 만에 손 씨는 중증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어. 결과에 손 씨도 아들도 할 말을 잃었어. 치매라는 게 걸린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병도 아닌 줄 알고 있었기에 고쳐지지는 않아도 천천히 진행될 줄 알았어.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을 줄 알았단 말이요. 하지만 손 씨의 상태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듯 급격하게 나빠졌어. 그때부터 손 씨는 괜찮기도 했다가 나쁘기도 했다가를 반복했어. 가끔씩 불이 깜빡이는 것처럼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손 씨는 무척 괴로워했다오. 기억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게 되었어. 보통 사람들도 잊을 수 있는 일도 단 하나라도 잊기 싫었어.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 하루에 있었던 일을 빼곡히 적었고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꽤나 상세하게 썼다오.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깬 손 씨는 습관처럼 일기장을 뒤적거렸어.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는 날짜는 그저께였어. 어라, 어제는 내가 뭘 하다 잤더라. 아무것도 안 적었네. 이상했어. 어젯밤 저녁 식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온 뒤에 잠이 들었는데 매일같이 쓰던 일기를 깜빡하고 잠이 든 듯했어. 그런데 거실로 나오자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 니들은 출근 안 했니? 오늘 토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숫자 10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를 보며 놀라서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어. 어머니, 어제 일 기억 안 나세요? 안 좋은 예감이 뇌리를 스쳤어. 어젯밤에 어머니가 사라지셔서 경찰까지 출동했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 올 것이 왔구나. 지난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손 씨는 말없이 홀로 집 밖을 나섰어. 아들 부부는 깊이 잠들어 있어 아무도 손 씨가 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오. 손 씨가 나간 지 1시간쯤 흘렀을까. 할머니 방문을 열어본 손자가 엄마 아빠를 흔들어 깨웠어. 엄마, 할머니가 안 계시는데요? 깜짝 놀란 아들 부부가 현관으로 달려가서 확인하자 손 씨의 신발이 있었어. 다행이다 싶어 온 집을 뒤졌지만 손 씨는 보이지 않았어. 그제서야 손 씨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집 밖으로 나간 것을 알게 되었어. 너는 얼른 들어가서 자고 있어. 엄마 아빠 할머니 찾으러 갔다 올게. 나도 같이 가. 내일 학교 가야지. 얼른 자. 아들과 며느리는 혼비백산에서 동네를 뒤지고 다녔어. 주변부터 다시 좀 찾아주세요. 저희도 대로변에 나가볼게요. 경찰에 신고해서 아파트 CCTV도 확인하고 주변에 순찰을 돌았어. 아직 쌀쌀한 날씨에 맨발로 어딜 헤매고 있는지. 손 씨가 발견된 것은 20분쯤 뒤였고 그녀는 버스정류장에 홀로 앉아 있었어. 얇은 잠옷만 걸친 채로 덜덜 떨고 있었다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서 네 아버지 기다리시니까 집에 가야지. 밥 차려 드려야지. 배고프다고 난리치시겠다. 손 씨의 말에 아들의 표정이 무너졌어.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손 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손 씨는 집에 오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가 평온하게 잠을 청했다오. 속이 문드러지는 것은 아들과 며느리였어. 이렇게는 어머니 집에서 못 돌봐드려. 며느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아들은 깊은 고뇌에 빠졌어. 오늘은 불행 중 다행으로 손 씨의 신변에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어.
정환이도 이제 고등학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해.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다만 상황이 나머지 가족이 감당할 수 없도록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어. 어젯밤 이야기를 들은 손 씨는 넋이 나간 듯했어. 자신의 발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는데 여태 몰랐던 생채기들로 가득했어. 그제서야 발바닥에 통증이 밀려왔어. 이 발로 한참 동안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으니 발이 성했을 리가 없었어. 약도 꼬박꼬박 먹었다. 알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러니? 나는 기억이 안 나. 엄마, 이제는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손 씨의 표정이 무척 괴로워 보였고, 입원을 권유하는 아들의 표정 또한 그보다 못하지 않았어.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일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 잠금 장치를 바꾸면, 아니면 내 방문을 밖에서 잠그면, 그것도 아니면 나를 묶으면, 손 씨의 헛된 망상을 알기라도 한 듯 며느리가 말했어. 어제 정환이도 한숨도 못 자고 오늘 겨우 학교에 갔어요. 곧 중간고사도 보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가족들도 정상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입원해서 집중치료 같은 것도 받으셔야 하고. 너 지금 또 대꾸를 하려는 아들의 말을 손 씨가 잘랐어. 안다. 무슨 말 하는지.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입을 닫았어. 내 걱정돼서 하는 소린 거 다 아니까 그만해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굴리던 손 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 정환이 엄마 말이 맞다. 내가 진작에 그렇게 하자고 먼저 얘기했어야 됐는데 너희가 괜한 근심을 하도록 만들었구나. 엄마, 입원해서 치료해서 조금 나아져서 와야지. 새벽에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머니 절대 이상한 곳 안 보내요. 그런 걱정 안 한다. 어련히 너희가 알아서 좋은 곳에 입원시켜주지 않겠냐. 며느리의 마음도 편치 않아 보였기에 손 씨는 애써 웃음 지었어. 최대한 빨리 들어가련다. 이렇게는 나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뜨거운 숨이 울컥울컥 올라왔지만 손 씨는 꾹 눌러 삼켰어. 여기서 울면 아들과 며느리 마음의 못을 박는 일임을 알고 있었어. 준비 다 되면 말해줘라 하고 나는 짐 좀 싸놔야겠다. 가볍게 말하며 손 씨가 방으로 들어갔어. 거실엔 정적이 흘렀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손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오. 폐렴도 있었고 생각보다 치매 증상이 좋지 않았기에 입원은 빠르게 진행되었어. 이것이 불과 몇 달이 안 된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었어. 손 씨도 나머지 가족들도 꿈이라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그렇게 정정했던 손 씨가 하루아침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되어 있었어. 그런데 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며 힘든 결정을 했지만 입원 치료가 시작되자 폐렴 때문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인지 손 씨의 병세는 빠르게 나빠졌어. 치매 초기에는 오히려 먹성이 평소보다 좋았었지만 약물 때문일까 밥을 넘기기 힘들어했고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기운이 없어 누워있는 때가 많아졌어. 아들은 손 씨를 가끔 찾아왔는데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지는 손 씨를 보자 이번 결정을 한 자신을 탓하게 되었어. 괜히 내가 엄마를 여기에 모시고 와서 그래도 건강하셨는데. 그게 왜 당신 탓이야.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제 와서 퇴원시키기엔 입원할 때보다 훨씬 상태가 좋지 않았어. 그리고 건강도 건강이지만
손 씨의 정신도 밝을 때 어두울 때를 반복했어. 어떤 날에는 아들이며 며느리, 손자도 못 알아보는 일도 생겼어. 손 씨가 그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어.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응, 괜찮아. 식사는요? 잘 먹고 있어. 네 걱정이나 해라.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괜찮다. 일이 먼저지. 모처럼 만에 손 씨의 상태가 좋아 보였어. 요즘 좀 어떠세요? 글쎄, 잘 모르겠다. 머릿속에 작은 전구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고장이 나서 자꾸만 깜빡 꺼졌다 켜졌다 해. 속 시원하게 탁 하고 불을 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켜지는지를 모르겠다. 아들의 가슴이 먹먹해졌어. 얼른 나으셔야죠. 그래야지. 내가 없으니 빨래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해주냐. 정환이 엄마가 고생이 많겠어. 별 걱정을 다 하세요. 그래, 야무지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 불이 켜진 날 와서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하니 좋다.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에도 아들의 마음이 무너졌어. 나는 이제 좀 자야 할 것 같다. 얼른 들어가서 저녁밥 먹어. 어머니가 잠들자 아들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어. 처음 치매가 의심이 갔을 때도,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어.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건데, 두면 알아서 낫는 병이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영원히 그대로 계실 줄 알았다오. 아들은 잠든 어머니 옆에 놓여있던 공책을 들어보았어. 매일 열심히 쓰시던 일기장이었어. 요즘엔 연필 잡을 힘도 없어 보이셨는데 이 공책만은 꼭 끼고 계셨어.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이번 전에는 대부분 집에만 계셨고 이번 후에도 돌아다니질 못하셨기에 내용은 단조로웠어. 아침에 뭘 먹었다. 점심에 뭘 먹었다. 오늘은 누구와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있었어. 몇 장을 더 넘겨보자. 공책 중간부터는 더 이상 일기가 적히지 않았어. 계속 페이지를 넘기고 넘겨보다가 일기장 끝까지 넘겼을 때는 아들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 아들 이름은 김연보. 며느리 이름은 서희선. 손자 이름은 김정환. 잊지 말자. 절대 까먹지 말자. 아들 이름은 김연보. 수십 장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것은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의 이름뿐이었어. 나중에는 아들, 며느리, 손자 이름 총 9글자만 공책을 가득 채웠어.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자 어머니가 얼마나 치열하게 기록했을지 떠올렸어. 아들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 두려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오. 아들은 잠든 손 씨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다 일어났어.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손 씨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오. 아들은 하얀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린 어머니 대신 헤어진 일기장을 끌어안고 울었어.